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간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두뇌, 손과 발을 활용해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어한다라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또는 허드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이런 다양한 보조 수단을 활용을 해서 운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부착된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더와 같은 센서 외에도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공간, 통신, 지도 등을 활용해서 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탑승자에게는 즐거움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차시에서는 자율주행을 가능케 하는 환경과 요소 기반의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전략 기술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세계 각종 ICT 전시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의 전체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고 도로 위에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차량이 시중에 출시된다고 한다면 당장 구입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동차 오픈마켓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조사를 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도로에서 함께 운행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이죠. 자율주행차를 여러분들은 구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자율주행차 상용화할 때 자율주행차를 구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 과반 이상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 자율주행을 구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군요. 근데 그와 반면에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있다라는 의견과 없다라는 의견이 팽팽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있다.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반대로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구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구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문득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 수업을 통해서 차차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함께 운행된다면 다시 말해서 도로 위의 모든 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함께 운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초기에는 당연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섞여서 운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찬성한다, 즉 상관없다, 괜찮다 라는 답변이 53.8%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근데 그와 반면에 또 만만치 않게 역시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함께 운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많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의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보실 수 있느냐? 자율주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그와 만만치 않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의견들도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간 윤리 및 수용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요. 이 자율주행차의 이용 의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하나는 레벨 3의 자율주행차 이용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벨 4의 자율주행차 이용 의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레벨 3와 4, 여러분들 지난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떻게 레벨 3와 레벨 4의 정의가 어떻게 했죠? 레벨 3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특별한 상황에 필요할 때만 개입을 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계에 맡기는 그런 레벨의 자율주행 차량이었다면, 레벨 4라는 것은 인간은 거의 운전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거의 모든 상황을 기계가 통제하는 그런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모든 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자동차공학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하는 미국의 자동차공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잊지 않으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레벨에 따른 자율주행차 이용 의사를 살펴봤는데 설문 대상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나뉘어져 있군요. 네. 파란색은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역시도 전문가 중에서도 또 두 그룹으로 분류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인데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전문가인데 자율주행 차량을 아직 탑승을 해보지 못한 전문가로 구분을 해서 총 3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가요? 예, 굉장히 재밌죠? 일단 전문가 중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해보지 않은 사람들 간의 그 응답수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탑승을 해본 전문가는 무려 94% 정도가 자율주행 차량의 이용 의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탑승을 해보지 않은 전문가나 일반인들은 탑승을 해본 전문가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에 대한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벨 3나 레벨 3나 4의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을 해보았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차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레벨 3와 4에 대해서 동일 그룹 간의 응답의 경향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차량을 탑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물론 레벨 3와 4 둘 다 굉장히 높은 긍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레벨 3를 탑승한 전문가에 비해서 레벨 4의 자율주행차에 탑승해본 전문가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의사는 조금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3에서는 94%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레벨 4에 대해서는 8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군요. 탑승을 해보지 않은 전문가, 레벨 3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사람은 40%였지만 레벨 4에서는 30%죠. 일반인 어떤가요? 54%, 52%. 즉 자율주행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즉 인간이 운전에 개입하는 정도는 떨어지고 기계가 운전에 개입하는 정도가 늘어날수록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용 의사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전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준비된 자, 준비가 되지 않은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율주행차의 이용 의사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부분 때문일까요? 예, 그거는 이후 주차의 수업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죠. 예, 자율주행의 세 가지 요소 뭐였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와 판단과 제어입니다. 예, 인지라는 것은 뭐죠? 제가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비유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나요? 항상 눈과 귀와 코를 통해서 주변 상황들을 끊임없이 인지를 하죠. 예, 눈을 통해서는 항상 사이드 미러, 룸 미러, 전후 좌우를 계속 끊임없이 응시를 하죠. 운전을 할 때. 예, 그러면서 전방 차량과 측방 차량의 간격은 어떠하고 또 내 바로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내 바로 앞에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정표나 표지판이 어디에 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눈과 귀와 또 코를 통해서도 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즉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간의 행동을 똑같이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또 하나는 뭐죠? 판단입니다. 판단. 자, 인지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왜 자꾸 표지판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왜 자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방과의 차량 간격이 줄어든다 싶으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렇죠? 속도를 줄여야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려야겠죠. 자, 전방에 또 표지판이 보이는군요. 아, 내가 가려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회전을 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려야겠죠. 전방에 장애물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여러분들은 장애물이 있으니 이걸 피해서 가거나 멈춰야겠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그 인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회전 하시려면 핸들을 돌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멈춰야 한다라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군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으셔야겠죠. 이렇게 사방에서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적절한 판단을 내리셔서 그 판단에 따라서 핸들이나 기어,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엑셀러레이터를 제어를 하셔야겠죠. 이 모든 것들을 기계가 그대로 따라야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지나 판단이나 제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인지와 판단과 제어, 그리고 사실은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을 사실은 고려해야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인지와 판단과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 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 세 가지 요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을 잘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전체 환경과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면 요새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인지와 판단과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같은 경우에는 눈과 귀와 코로 인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율주행 차량, 즉 인간이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차량에서는 과연 기계가 어떻게 그런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할까요? 즉 어떻게 하면 운전 정보를 취득을 할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차량 외부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 카메라,
바로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눈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거죠. 또 카메라 외에도 오늘 배우게 될 레이더나 라이더와 같은 것들, 다음 차시에 배우겠군요. 레이더나 라이더와 같은 것들, 그런 센서들. 근데 이런 센서들만 가지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과 귀와 코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듯이 기계도 무언가 그 경로를 탐색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정보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더와 같은 단순히 외부에 장착된 센서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내 위치를 바탕으로 목적지까지 경로를 파악하고 탐색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운데 보이시는 V2X라고 하는 차량과 모든 사물 간 통신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통신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주변 차량들, 또 나와 보행자, 나와 또 신호등 사이 이런 모든 것들의 통신을 통해서 내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판단을 해야 내가 비로소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한 정보를 통해서 뭐 이런 지역적인 경로에 대한 탐색이나 전체적인 경로에 대한 탐색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차량에 대한 제어도 각종 조향 장치를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인지와 판단과 제어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기타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전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플랫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차역에 갔을 때 탑승하는 그 기차를 탑승하는 장소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이 플랫폼을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부터 전국 어디에든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공간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폰도 어떤가요? 여러분들 모바일 폰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지하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지도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각종 은행이나 어떤 기타 음악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데 모아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OS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모바일 폰의 OS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이라는 건 뭐죠? 그 플랫폼으로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향후 수업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자율주행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되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바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바로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말 그대로 하드웨어죠. 자, 자율주행 차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바로 차체, 그 자체가 되겠죠. 자율주행이 되는 그 차량 자체, 골격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차체에는 어떤 거 있을까요? 차체에는 차량 내부에 공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 차체 내부에는 브레이크나 핸들과 같은 조향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핸들과 같은 조향 장치가 있을 것이고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가감속 제어 시스템들이 한데 뭉쳐서 하나의 차체를 구성을 하고 있겠죠. 에어컨, 그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 좌석 모든 것들이 다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는 거죠. 차량의 외부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살펴봤던 센서, 바로 차량의 바깥쪽에 부착이 되었던 혹은 안쪽에 부착이 되는 다양한 카메라, 네, 레이더, 라이더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센서로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체와 센서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도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있죠. 예, 소프트웨어. 왜? 인간 대신 기계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어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개방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고 또 HMI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컴퓨팅 플랫폼이다. 나중에 다 하나하나씩 배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다 천천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컴퓨팅 플랫폼 역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예. 바로 인간의 두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어떠한 주변 상황, 운전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뭐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카메라나 라이더, 레이더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주변에 대한 정보들, 뭐 경로에 대한 정보들, 각종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컴퓨터 용어로 표현하자면 연산이라는 게 필요하죠. 예. 여러분들의 뇌에서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이군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의 뇌도 이미 그 판단에 필요한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마찬가지로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다음 넥스트 무브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연산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의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실시간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연산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컴퓨팅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사실 자율주행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신과 지도에 대한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통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인지 보강, 상황 제어라는 제가 표현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환경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과 귀로 주변 상황을 잘 응시한다고 해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내가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보조적인 수단이 뭐죠? 바로 지도죠. 네, 지도고 또 통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모바일 폰을 활용을 해서 이런 활용을 하셔서 쓰시는 그런 지도들도 결국은 통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단 시간 갈 수 있는 길 혹은 최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신과 지도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코를 활용을 해서 얻어주는 정보에다가 통신과 지도 정보들이 결합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국 여러분들은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주요 플랫폼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차량 공유 플랫폼입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차량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을 구동하게 하는 플랫폼은 아닙니다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가장 발전하게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 공유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차량 공유 플랫폼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국외에 혹시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국외를 가보신 분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이 자율주행 산업이 촉발이 된다면 이 차량 공유 플랫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에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어떡할까요? 인건비가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 기사가 필요 없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차량 공유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산업을 도래하는 것을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즉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플랫폼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촉발될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차량 공유 플랫폼을 여러분께 역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앞선 설문조사 기억하시나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용 의사에 대해서,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셨나요? 당장 여러분들 지난주 수업을 들은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차량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나요? 예.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면허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거에 상관없이 적어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한 결과와, 그리고 이 수업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무척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지와 판단, 제어 요소를 중심으로 그거를 둘러싼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도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 주 한 주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긴장 바짝 하시고, 특히 오늘 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 잘 복습하셔서 다음 수업에 무리 없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인 하드웨어 플랫폼 중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